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화려한 필터와 완벽한 구도로 촬영된 여행 사진과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어떤 실제 경험이 숨어 있을까요? 특히 한국과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솔직한 경험은 어땠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미국 출신의 사라를 만나보겠습니다. 사라는 26세 미국 뉴욕 출신의 마케팅 디자이너로 대학 졸업 후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여행 버킷리스트에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사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여행 사진들을 올렸지만 그녀가 친구들에게만 털어놓은 실제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 중국에 더 큰 기대를 했어요. 오랜 역사와 만리장성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경험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사라는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언어 장벽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택시를 잡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택시 기사님들이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셨어요. 호텔 주소를 중국어로 적어서 보여줬는데도 3명의 기사님이 거절하셨어요. 결국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공항 택시를 이용했는데 정해진 요금보다 2배를 요구하더라고요. 베이징에서의 5일은 사라에게 계속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영어 메뉴가 거의 없었고 구글 번역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관광지는 항상 붐볐고 몇몇 장소에서는 외국인에게 중국인보다 높은 입장료를 요구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한 장 찍기도 힘들었어요. 일부 현지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처음엔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녀가 겪은 또 다른 문제는 공공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상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깨끗한 화장실을 찾는 것이 매일의 도전이었죠. 고급 호텔이나 쇼핑몰이 아닌 일반 관광지의 화장실은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으로 넘어온 사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천국 같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공항 직원들은 기본적인 영어를 할 줄 알았고 표지판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도 다양하고 명확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사라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매일 택시비로 많은 돈을 썼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음식 경험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의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영어 메뉴가 있었고 직원들도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사진이 있는 메뉴도 많아서 주문하기 쉬웠죠. 가장 놀라웠던 건 음식의 맛과 품질이었어요. 물론 중국 음식도 맛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저렴한 식당에서도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안전 측면에서도 사라는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에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했고 길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한 번은 길을 잃었는데 한 한국인 여성이 자기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제가 찾던 카페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 경험은 중국에서는 없었어요. 사라는 SNS에 올린 사진에서는 두 나라 모두 좋은 경험만 강조했지만 친구들에게는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다시 가고 싶은 곳을 고르라면 단연코 한국이에요. 중국의 역사적 장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편안함, 청결함, 효율성, 그리고 친절함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편의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결제 시스템도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사라의 여행 이야기는 SNS에 공개된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많은 서구 여행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자는 32세의 호주인 마이클입니다. 그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며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2년 전부터 아시아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일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도 각각 3개월씩 머물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기 여행자와는 다른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행할 때 현지인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관광지보다는 카페에서 일하고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죠. 그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경험은 천지 차이였어요. 마이클은 먼저 상하이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접속과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상하이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분명 현대적인 도시인데 외국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이었죠. VPN 없이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VPN을 써도 연결이 자주 끊겼어요. 원격 미팅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였죠. 카페 문화도 마이클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상하이에도 물론 멋진 카페들이 많아요. 하지만 노트북을 펴고 오래 일하기에 적합한 곳은 찾기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카페가 시끄럽고 전원 콘센트가 부족했죠.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한 번은 4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고 직원에게 핀잔을 들은 적도 있어요. 또한 마이클은 현지 음식점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자주 겪었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있어도 일상적인 대화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작은 식당이나 가게에서는 영어를 전혀 통하지 않았죠.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 특정 음식을 피해야 했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매번 도전이었어요. 몇 번은 알레르기 반응이 와서 고생했죠. 교통 측면에서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지하철은 효율적이지만 너무 복잡하고 혼잡했어요. 러시아워에는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였죠. 택시는 기사님들이 외국인을 보면 요금을 더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앱으로 택시를 부르려면 중국 전화번호와 결제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외국인에게는 장벽이었어요. 마이클은 상하이에서 한국 서울로 이동했고 그 차이에 놀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와,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인터넷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어디서나 고속 와이파이가 터졌고 제한 없이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죠.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울의 카페 문화는 마이클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본 도시 중 카페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작은 동네에도 분위기 좋고 와이파이 빠르고 콘센트 많은 카페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노트북 켜고 몇 시간씩 일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음식 문화에서도 마이클은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 식당들은 대부분 영어 메뉴가 있거나 최소한 사진이 있어서 주문이 쉬웠어요. 직원들도 기본적인 영어를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고요. 제 알레르기에 대해 설명했을 때도 대부분 이해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줬어요. 상하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마이클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려웠어요. 중국 은행 계좌와 중국 신분증이 필요했거든요.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쉽게 페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고 카드 결제도 어디서나 가능했어요. 작은 노점상에서도 카드나 페이로 결제할 수 있었죠.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도 서울이 더 편안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일하다가 잠깐 한강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근처 산책로를 걷거나 심지어 작은 산에 오르는 것도 쉬웠어요. 도시 안에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었죠. 상하이는 너무 빽빽하고 녹지가 부족해서 항상 도시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마이클이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친절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사진 찍히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개인 공간을 침해당하는 느낌도 있었죠. 반면 한국 사람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젊은 한국인들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듯했고 현지 친구를 사귀는 것도 훨씬 쉬웠어요. 마이클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은 두 도시 모두 멋지게 보였지만 그의 진짜 경험은 달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상하이와 서울 모두 멋진 도시로 보일 거예요. 사실 둘 다 놀라운 곳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살고 일하는 환경으로는 서울이 외국인에게 훨씬 더 편안했어요. 특히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29세 프랑스인 소피입니다. 그녀는 파리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로 동아시아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과 달리 소피는 특히 문화체험과 예술 경험에 집중했죠. 저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여행했어요. 박물관, 미술관, 전통 공연, 그리고 현지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일정을 짰죠. 두 나라 모두 놀라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어요. 소피는 먼저 베이징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유서 깊은 예술과 역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박물관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자금성 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의 컬렉션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관람 경험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푸시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영어 설명이 부족했어요. 오디오 가이드도 있었지만 종종 작동하지 않았고요. 전통 문화 체험에서도 소피는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중국 전통 공연을 보러 갔는데 명백히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쇼였어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죠. 또 전통차 체험도 했는데 40분 동안 차에 대한 설명보다는 비싼 차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더 많았어요. 결국 부담을 느끼고 차를 사게 되었죠. 소피가 중국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현지 예술가들과의 교류 기회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이 정말 높았어요. 제가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았지만 중국에서는 소용이 없었죠. 예술 갤러리에 갔을 때도 큐레이터나 아티스트와 대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결국 표면적인 관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소피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화장실 문화는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공중 화장실을 찾기도 어려웠고 찾더라도 상태가 좋지 않았죠. 한 번은 아픈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밀치는 문화, 줄 서는 개념이 다른 것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한국 서울에서의 3주는 소피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돈되어 있다였어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체계적이고 깨끗했죠. 박물관과 미술관은 적절한 인원을 유지하고 있었고 충분한 영어 설명과 가이드가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무료 도슨트 투어도 영어로 제공했고요. 전통 문화 체험도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인사동에서 한국 전통차 체험을 했는데 판매 압박 없이 정말 차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전통 공연도 관광객용이 아닌 현지인들도 많이 보는 진짜 공연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국립국악원의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소피는 한국에서 현지 예술가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예술 커뮤니티는 놀라울 정도로 열려 있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큐레이터들이 많았고
몇몇 갤러리에서는 아티스트와의 만남 행사도 있었죠. 한국 예술가 2명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스튜디오에 초대까지 해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죠. 한국의 일상 문화에서도 소피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서나 깨끗했고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카페, 식당, 쇼핑몰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또한 줄 서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붐비는 장소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양보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고요. 음식 문화에서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중국 음식도 맛있었지만 위생 상태가 걱정되는 곳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음식점마다 위생 등급이 표시되어 있고 주방이 개방되어 있는 곳도 많아서 안심이 되었죠. 또한 한국에서는 개인 접시와 수저가 기본인 반면 중국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먹는 문화가 위생적으로 조금 걱정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된 느낌이었어요. 전통은 박물관이나 특정 장소에 보존되어 있고 일상은 그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듯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경복궁 바로 옆에 현대적인 미술관이 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이 현대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죠. 소피는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한 여행이었는데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두 나라 모두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 예술씬은 한국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접근하기 쉬웠어요. 서울의 예술가들은 전통과 현대를, 동양과 서양을 독창적으로 융합하고 있었죠. 중국 예술도 물론 훌륭하지만 정치적 제약이 느껴졌고 외국인이 깊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소피는 SNS에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사진을 모두 올렸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확실한 선호가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두 나라의 최고 명소 사진만 올렸지만 예술적 영감과 문화적 교류 측면에서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훨씬 더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더 깊이 문화를 탐험하고 싶어요.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4세 캐나다인 제이슨입니다. 그는 토론토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아시아에서의 가르치는 경험을 쌓기 위해 1년간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6개월씩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거주자이자 직장인으로서 그의 경험은 일상생활과 직장 문화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에서 살고 일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의 삶이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생활의 질과 직업적 만족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이슨은 먼저 중국 광저우의 한 사립학원에서 6개월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영어 교사는 꽤 우대받는 편이었어요. 급여도 좋았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업무 환경은 솔직히 말해서 까다로웠어요. 수업 계획이 자주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고 초과 근무가 당연시되었어요. 한 번은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늘 특별 수업이 있으니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비자 갱신, 거주 등록, 은행 계좌 개설 같은 모든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모든 서류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담당자들도 영어를 거의 못했죠. 매번 중국인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이게 매우 의존적인 느낌을 줬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해결하는데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주거 환경에서도 제이슨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학원에서 기숙사를 제공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겨울에 정말 고생했죠. 수리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항상 곧 고칠게요라는 대답만 들었어요.
결국 전기 히터를 사서 해결했는데 전기요금이 폭탄이 됐죠. 또한 인터넷 검열 때문에 VPN 없이는 페이스북, 유튜브, 심지어 구글 메일도 접속할 수 없어서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번거로웠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생활 개념이 캐나다와 많이 달랐어요. 동료들이 제 월급이 얼마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6개월 후, 제이슨은 한국 서울의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모든 것이 더 체계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업무 기대치가 명확했죠. 수업 일정이 미리 정해지고 존중되었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적 안정감을 느꼈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훨씬 외국인 친화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구청에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어서 비자, 주거 등록 같은 절차를 영어로 도움받을 수 있었죠. 은행에도 외국인 전담 창구가 있어서 의사소통 문제 없이 계좌를 열 수 있었고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차이였어요. 주거 환경도 훨씬 나았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한 원룸은 작았지만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어요. 난방, 온수, 인터넷이 항상 안정적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었죠. 또한 모든 종류의 웹사이트와 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고국의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이슨이 가장 큰 차이로 꼽은 것은 직장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도 분명 위계 질서가 있지만 외국인 교사에게는 상당한 자율성과 존중을 보여줬어요. 내 의견이 수업 계획과 교과 과정에 반영되었고 교육적 판단을 신뢰받았죠. 중국에서는 종종 그냥 시키는 대로 가르치세요라는 태도였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더 명확했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 갑자기 출근하라는 요청이 없었죠. 의료 시스템에서도 큰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도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병원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죠. 한번 독감에 걸렸을 때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중국에서 아팠을 때는 의사소통 문제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웠죠. 음식과 식문화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훌륭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더 편했어요. 중국은 대부분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라 혼자 식당에 가면 어색했거든요. 또한 한국의 식당들은 전반적으로 더 깨끗했고 식품 안전 기준도 더 높게 느껴졌어요. 제이슨은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종합해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르치는 일은 보람 있었고 두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생들의 열정과 존중은 두 나라 모두에서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삶의 질, 직업적 만족도,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편안함 측면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었어요. 제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많은 외국인 교사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SNS 피드에는 두 나라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은 명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좋은 순간들만 공유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의 6개월이 훨씬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실제로 계약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더 머물고 싶었죠. 지금도 한국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5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1세 영국인 에밀리입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패션 분야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다가 아시아 시장 조사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의 패션, 뷰티,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녀의 시선은 쇼핑과 소비 문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패션과 뷰티 산업이 활발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이지만 소비자 경험과 브랜드 접근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 임무는 이런 차이점을 분석하고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진출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었죠. 에밀리는 먼저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하이의 쇼핑몰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었어요. 럭셔리 브랜드부터 로컬 디자이너까지 모든 것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사용했고 현금은 거의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중국 은행 계좌와 중국 전화번호가 필요했거든요.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정말 브랜드에 민감했어요.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고 특히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잘 보이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또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매우 컸어요. 왕홍 중국 인플루언서의 추천하는 제품은 순식간에 매진되곤 했죠. 하지만 쇼핑 환경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정말 높았어요. 대형 쇼핑몰의 일부 직원들은 기본적인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대부분은 전혀 통하지 않았죠. 가격 흥정이 일반적인 문화라서 외국인으로서 종종 바가지를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반품이나 교환 정책이 매우 엄격해서 한 번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교환하려다 2시간을 소비한 적도 있어요. 중국 특유의 소비 문화도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때로는 지나치게 다가왔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바로 직원이 붙어서 끝까지 따라다니며 계속 제품을 권했죠. 혼자 구경하고 싶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또한 가짜 제품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심지어 유명 쇼핑몰 안에서도 진위가 의심스러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서울로 넘어온 에밀리는 완전히 다른 쇼핑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세련됨이었어요. 명동, 가로수길, 동대문 같은 쇼핑 지역은 각각 뚜렷한 개성이 있었고 매장들의 디스플레이가 정말 세련되었어요. 특히 로컬 브랜드들의 디자인 감각과 품질이 인상적이었죠. 중국에서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주목받았다면 한국은 독특한 로컬 브랜드들이 많았어요. 소비자 경험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매장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영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또한 매장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부담스럽게 따라다니지는 않았죠. 이런 쇼핑 환경이 훨씬 더 편안했어요. 결제 시스템도 외국인에게 더 친화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가 모든 곳에서 통용되어서 결제가 훨씬 편했어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페이 시스템도 있었고 관광객을 위한 세금 환급 절차도 간단했죠. 중국에서는 외국 신용카드가 종종 거부되어서 항상 현금을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의 뷰티 산업은 특히 에밀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뷰티 매장들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테스터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죠. 샘플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뷰티 매장은 더 형식적이고 체험 기회가 적었어요. 또한 한국 뷰티 제품은 포장부터 내용물까지 디테일에 신경 쓴 느낌이었죠. 소비자 트렌드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럭셔리와 상태를 중시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더 개성과 트렌드를 중요시했어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문화가 있었죠.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또한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도 한국이 더 높았어요. 에밀리는 두 나라의 온라인 쇼핑 경험도 비교했습니다.
중국의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플랫폼은 규모가 엄청났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반면 한국의 쿠팡이나 지마켓은 영어 서비스를 제공했고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었죠. 또한 배송 속도는 두 나라 모두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한국의 반품 서비스가 더 편리했어요. 패션 마케팅 전문가로서 에밀리는 두 나라의 홍보 전략 차이도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중국은 양적인 마케팅이 강조되는 느낌이었어요. 거대한 광고판, 수많은 광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등이 중요했죠. 반면 한국은 질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어요. 세련된 비주얼, 스토리텔링,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감각이 더 뛰어났어요. 외국인도 공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죠. 에밀리가 본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하고 대량 생산하는 데 강점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독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았어요. 특히 패키징, 제품 컨셉, 마케팅 방식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창의성이 돋보였죠. 이런 창의적 접근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회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두 나라의 장단점을 모두 포함했지만 개인적인 선호는 분명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두 시장 모두 중요하고 배울 점이 많았지만 소비자 경험과 브랜드 혁신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진출 전략에도 한국의 소비자 중심 접근 방식과 디자인 감각을 많이 반영하도록 제안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서울이 더 즐거운 경험이었죠.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5명의 외국인이 한국과 중국에서 경험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두 나라 모두 외국인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지만 외국인 친화적 환경, 문화적 개방성, 현대적 편의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이자 거주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등장한 이야기들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모든 외국인의 경험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